박남규 교수님은 해마다 노벨상 후보로 오르시는 고체 페로브스카이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페로브스카이트에 엄청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에너지를 인공위성에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배터리는 인공위성에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태양전지인데, 예를 들면은 로켓을 갖다가 인공위성을 싣는다 그럴 때 인공위성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태양전지 날개판의 무게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태양전지들 같은 경우에서는 무게가 많이 나갈 거고, 페롭스카이트가 얇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나올 수 있는 전력량이 매우 큽니다. 우주산업적으로 페롭스카이트가 아주 유명한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 오늘은 태양전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태양전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AI 데이터 센터를 무엇으로 돌릴 것이냐, 이 전력난 문제가 대두되면서 또 그리고 우주 산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태양전지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전지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고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세계적 권위자이시고 해마다 노벨상 후보로 오르시는 성균관대학교 종신석자 교수 박남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별 말씀. 네. 왜 태양전지냐, 이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가 많은데, 홍수라든지 아니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어떤 기후 변화의 원인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석유화학 같은 것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말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쓰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뭐 자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에너지원을 쓰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태양빛을 이용하는 태양전지는 아주 청정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전지가 출발했지만은,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 전력을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거든요. 하마죠, 하마. 네. 예,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기후 변화에도 대응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 해결,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어떤 전기 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보다도 전기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 또 그 전기 에너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를 태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얻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전지가 가장 시장 면에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하기에도 편리성 면에서나 그런 면에서도 태양전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태양전지는 24시간 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태양전지에서 오는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장치 ESS라고 하는 거기에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24시간, 24시간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전기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태양전지가 실리콘 태양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떤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겁니까? 예, 실리콘 태양전지가 사실은 시작이 언제냐면은 1954년. 일찍 했군요. 일찍 했습니다. 3명의 연구자가 한 6% 정도 효율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소재에서 빛을 쪼이면 전기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발견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4년 뒤에 1958년도에 그때 한참 옛날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무슨 스푸트니크 위성, 네, 위성, 예. 그게 57년에 발사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58년에 미국의 벵가드 그 인공위성에 처음으로 실리콘이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응용된 뭐 상용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효율이 10%. 예, 효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지난 후에 사실은 그 기점을 갖다가 2000년도로 보고 있는데, 2000년도에 실리콘 태양전지 가격이 좀 떨어지고 효율은 증가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실리콘 태양전지가 좀 상용화되고 우리가 가까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때는 효율이 몇 프로인가요? 2000년도는 25% 정도였는데, 이때 25%라는 게 실험실에서 25%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용 제품의 효율은 한
22에서 23% 정도. 예.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군요. 그다음에 실험실에서는 한 28%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고체 페로브스카이트 이거를 이제 만드셔갖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게 몇 년도죠? 그게 2012년도입니다. 2012년. 그러면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실리콘 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흡광 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bsorption coefficient. 이 흡광 계수가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실리콘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얼마나 우수한가요? 10배, 100배 정도 이렇게 우수합니다. 이게 흡광 계수가 크다라는 것은 대학에 이제 그 일반 화학에서 보면은 비어 람베르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어 람베르트 법칙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물질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때 물질이 그 빛을 잘 흡수하는, 그러니까 흡광 계수가 아주 높으면은 이 물질의 두께가 두껍지 않아도 된다는 반비례 관계죠. 흡광 계수와 물질에 흡수하는 흡광체 물질의 두께는 반비례 관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흡광 계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얇게 만들어도 됩니다. 반면에 실리콘은 흡광 계수가 낮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한 8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리콘 태양전지는 한 200, 3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한 뭐 머리카락 두께 한 두세 개 정도 만드는 건데 페로브스카이트는 한 0.8 마이크로미터 내지는 1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분의 1. 머리카락의 100분의 1. 굉장히 가볍겠네요. 굉장히 얇고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디펙트 톨러런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결함 내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물질에 디펙이라는 게 결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죠. 원소가 이제 빠져 있거나 그러는데 이 결함이 생기면은 이 전자가 가다가 그 웅덩이에 이렇게 폭폭 빠져가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이제 트랩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잡힌다. 그래서 결함은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고 마치 이게 트랩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결함이 많으면 효율이 또 안 좋아집니다. 근데 실리콘은 결함이 생기면은 효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함을 없애려는 막 노력을 많이 하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결함이 있어도 전자가 그 위를 살살 잘 지나갑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어떤 논리로 그게 살살 잘 지나갑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빛을 흡수하는 물질은 반도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인데 전자가 차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밸런스 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자가 차 있지 않는 윗부분을 컨덕션 밴드라는데 컨덕션 밴드는 마치 이제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밑에 이제 밸런스 밴드에 숨어 있는 전자가 빛을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뛰어가서 이제 이게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이 밖으로 추출해내는 것이 태양전지의 원리인데 여기에 이제 그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 사이에 어떤 원소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에너지 상태가 그냥 그 상태 존재를 합니다. 그 반도체 캡 사이에. 그럼 거기에서 전자가 뛰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에너지 준위가 좀 낮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트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는 뭐냐 하면은 여기가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화학에서 하면은 엔티본딩 반결합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밴드갭 사이에 다른 트랩 에너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톰이 원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트랩되는 에너지가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그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웅덩이가 있는데 실리콘은 전자가 가다 웅덩이에 퐁 빠지는데 얘는 웅덩이가 있어도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쑥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페로브스카이트가 원래 처음에는 액체였을 때는 이거 상용화가 힘들다. 그랬는데 교수님이 이걸 고체로 만든 다음부터 이제 전 세계의 태양전지 관련한 분들이 한테 불을 붙인 그런 격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착안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고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발견한 역사라고나 할까, 그걸 이제 제가 잘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태양전지 연구를 시작한 거는 1997년도 미국의 내셔널 리뉴얼 에너지 랩, 그러니까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할 때 그때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라는 좀 독특한 태양전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연구한 그 태양전지가 뭐냐 하면은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스위스에 있는 그레첼 교수라는 분이 개발하신 건데, 이게 이제 태양전지에 우리가 보통 보면 다 고체로 돼 있는, 뭐 실리콘도 고체고
무슨 뭐 CIGS 방막 태양전지도 고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전지들은 다 고체 형태인데 이 태양전지는 염료가문 태양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는 좀 독특한 태양전지입니다. 그 연구를 쭉 해오다가 한국에 와서도 그 연구를 갖다가 쭉 진행해 왔었는데 염료가문 태양전지가 효율이 한 10%에서 머무르고 있고 효율이 뭐 실리콘과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럼 이 염료가문 태양전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사실은 염료가문에서 염료라는 것이 유기물질을 쓰는데 이 유기물질이 흡관 계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유기염료를 뭔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쭉 했었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양자점 염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기 염료인데 양자점 염료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유기 염료 대신에 양자점 염료에 대한 연구를 많이 인볼브 돼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제가 그 스위스에 있는 염료가문 태양전지를 하는 학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전 세계 염료가문 태양전지 하시는 분들 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일본의 그 미야사카 교수님이라는 분이 일본의 그 요코하마에 있는 토인 대학이라는 조그마한 대학입니다. 그게 그분도 이제 염료가문 태양전지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뭐냐 하면은 유기염료 대신에 페롭스카이트라는 물질을 이용한 양자점 태양전지를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효율은 한 2%밖에 안 됐고 2%요? 예, 2%. 네. 근데 그 당시에 유기염료를 쓰더라도 10% 이상은 했었으니까 많은 청중이 전혀 관심을 안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페롭스카이트가 도대체 뭐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연구가 페롭스카이트였습니다. 물론 다른 페롭스카이트인데 페롭스카이트 산화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뭐 초전도 연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이제 발표를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광자가 전자로 전환되는 그 성능이 절대적인 값은 작았지만은 전체적인 빛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우수한 그런 측면이 보여가지고 요 양자 수율을 절대값을 올리면은 아주 상당히 우수한 물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석박사 과정 때 페롭스카이트라는 기초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계속 했었죠. 근데 이제 저도 한번 염료가문 태양전지 형태의 액체 전해질의 그 페롭스카이트 물질을 코팅해서 해보니까 금방 녹아서 이렇게 뭐 측정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마치 소금이 물에 녹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게 이 물질이 산화물이 아니고 약간 염이라고 하는 솔트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전해질 속에서 좀 오래 살아남도록 어떻게 해볼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특성이 좋은 물질인데 이 전해질 때문에 이게 염료가문 태양전지에서는 작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녹아버리니까 그럼 액체 전해질을 다른 걸로 바꾸면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실리콘이나 다른 태양전지의 뭐 P-타입, N-타입 정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olid state 그러니까 고체의 홀 전도체를 액체 전해질 대신에 사용을 이제 하면서 초기에는 효율이 뭐 그것도 안 좋았습니다. 뭐 3%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결국에서는 이제 분자형 홀 전도체를 사용해서 한 9.7% 효율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그 안정성 한 500시간 동안 안정하게 이렇게 효율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2012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죠. 예,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실리콘은 모래에서 추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디서 나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물질을 합성해야 됩니다. ABX3라는 화학식을 갖고 있는데 A는 유기물질이 되고 B는 납이나 주석 같은 게 되고 X에는 그 할로겐 원소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는 요오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뭐 메틸, 암모니움, 레드, 아이오다이드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프리커스라는 물질을 용액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용액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스핀 코팅을 하면은 방막이 만들어지고 쉽게 그냥 우리가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액체 페로브스카이트를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 모양이죠? 이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페롭스카이트라는 물질은 우랄 산맥에서 칼슘 타이타늄 옥사이드 CaTiO3라는 산화물이 1800년도쯤에 발견이 됐고 그때 발견한 이 물질의 구조를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고 독특한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 이런 물질을 그 당시에 러시아의 광물학자인 페로브스키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페롭스카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전지의
그 물질 뭐 메틸 아모늄 레드 아요다이드 이 물질은 1978년도에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대학의 베브 교수라는 분이 용액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남규 교수님은 고체 페로브스카이트의 아버지. 뭐 이렇게 제가 호칭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9.7% 효율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효율이 어느 정도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28%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실리콘이 한 23% 나오니까 실리콘 실험실에서는 28% 나오니까 예, 그거하고 이제 같아. 이것도 실험실에서 28%가 나오는 겁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실리콘이 실험실이 아닌 곳에서는 한 23%. 이 양산을 했을 때는 그럼 이게 효율이 28%가 나오면 실리콘하고 이제 대적할 만큼의 효율까지는 온 거네요. 예, 그거보다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 네. 예. 그런데다가 또 이 가벼우니까 우주 산업 막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예. 여기저기 붙이고 뭐 자동차 뭐 천장에도 붙여서 좀 뭐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정지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기술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페롭스카이트가 극성 용매나 수분에 아주 안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냥 싹 다 녹아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 OLED 우리가 TV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OLED가 인캡슐레이션 기술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 어떤 인캡슐레이션 기술을 하면은 수분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안정성이 안 좋았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안정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결과 최소한 뭐 10년 정도까지 안정성은 확보가 될 수 있는 기술이 돼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이제 상품화 시키고 그럴 경우에서는 최소한 태양전지가 실리콘처럼 20년, 25년 이상은 이제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안정성 기술, 내구성 기술을 좀 더 이제 해야 되는 거. 내구성이 가장 큰 문제이군요. 내구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데 이 상용화 단계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상용화 지금 현재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상용화 쪽도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대부분 네, 이것도 또 중국이 문제군요. 네, 중국이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를 하는 회사들이 실리콘 위에 페롭스카이트를 이제 적층을 하게 되면 우리가 텐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요새 그 텐덤 셀이라는 말이 또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네. 텐덤 또는 이중 접합 이렇게 하는데 실리콘 태양전지가 만약에 27% 정도다. 근데 그 위에 페롭스카이트를 갖다가 적층하면은 35%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날 뿐 아니고 이 설치해야 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위에 올렸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발전을 위에 올려서 발전은 한 뭐 30% 더 한다. 전기가 더 많이 나온다. 근데 올릴 때 드는 비용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15%는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시장은 그 중국이 다 이렇게 뭐 잠식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데 그 회사들이 다 페롭스카이트 텐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 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100개 이상의 회사가 그걸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중국의 모 회사는 1기가에서 2기가와트 1기가와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자력 한기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1기가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기가와트, 2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산 시설을 갖추고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기가면은 왜냐면 10기가가 지금 우리 수도권의 약 4분의 1 정도가 쓰는 전기량이잖아요. 그럼 1기가면 정말 이게 대단한 건데 이거를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셀로 지금 한다.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훨씬 지금 많이 가고 있네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데는 있긴 있습니까? 한국은 대기업 네, 한 군데가 있고 독일의 회사를 인수해서 그 실리콘 솔라 셀 위에 페롭스카이트를 텐덤화해서 지금 뭐 양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만 있습니다. 한 곳이요. 예. 그럼 그 한 곳이 이 중국의 100개 회사를 대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게 가격 경쟁력이 생길까요? 글쎄 아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실리콘 하듯이 네. 결국 실리콘 페롭스카이트 텐덤도 실리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가격이 실리콘에서 좌우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실리콘 가격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텐덤 가격도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 회사가 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텐덤이라는 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의 결합. 이 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1.5V짜리 건전지가 있으면은 건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은 3V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전류가 같아라면은 파워 덴시티는 한 뭐 2배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텐덤 태양전지는 뭐냐 하면은 이 두 개의 전지를 수직으로 직렬 연결하는 겁니다. 수직 직렬 연결. 왜 옆으로 병렬보다 수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위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은 좀 짧은 쪽 파장을 갖다가 흡수하는 쪽으로 하고 밑에는 그 긴 파장까지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 1000 나노미터까지의 빛을 흡수한다 그러면은 500 정도까지는 앞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500에서 1000까지는 뒤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뭐 그렇게 되면은 수직으로 하면은 각각 그 전지가 전압이 나오고 전압은 합으로 이제 되고 그다음에 전류는 조금 다운되겠지만은 수직 직렬 연결하는 그런 텐덤 태양전지는 얘 단독보다도 효율이 이제 증가를 해요. 보통 경우에서 효율이 약 한 1.3배 정도. 그러니까 한 27%면은 한 35%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하면은 밑에 이제 우리가 바텀셀이라고 하는데 하부 전지에서 나오는 효율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 비율이 한 1.6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43%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43% 나오면은 상당히 높은 효율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뭐 예를 들면은 100메가와트짜리 AI 데이터 센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정도 AI 데이터 센터에 차지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에 만약에 우리가 지붕에 올린다 그러면은 50%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효율이 적으면 다른 부지가 막 필요하고 그런데 효율이 아주 높으면은 데이터 센터 위에 바로 그냥 딱 이렇게 50% 얹어가지고 그냥 그걸 하나를 그냥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좋고 그래서 실리콘 위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올리게 되면은 현재는 실리콘 27%를 가지고 했을 때 페로브스카이트 올렸을 때는 35.2%까지 지금 나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한 43%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1대 100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 따라가면 사실 승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또 굉장히 핫한 그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뭐 사견을 말씀드리면은 중국하고 이게 이제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으로 경쟁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중국은 그런 양적인 면뿐만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앞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 쪽보다는 사실은 실리콘을 빼고 페로브스카이트를 하부 전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이중 접합을 하면은 그런 연구 결과가 한 30%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래쪽에 까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는 순수한 납이 아니고 납과 주석이 이제 혼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알로이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석 틴이라고 하는 그게 공기 중이나 수분이 존재하거나 그럴 때 쉽게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이 특성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산화되는 것까지도 막아야 되는 방지를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급 기술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텐덤으로 했을 때 거의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얻는 효율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걸 또 2중이 아니고 3중, 4중, 5중, 6중 이런 식으로 멀티 정션 수직으로 쭉 하면은 HBM 수직으로 쌓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전부 다 페로브스카이트로만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한 49%에서 50%까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태양전지는 효율이 낮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뭐 내구성이 좋고 싸고 하더라도 효율이 낮으면은 제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효율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효율에서 내구성과 수율이 높으면은 그야말로 아주 고품질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 효율이 높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중접합에서 정말로 다른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중접합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페로브스카이트만 가지고 있는데 수직으로 쌓아서 그럼 이거 하는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연구팀에서 학교에서. 지금 저희들은 학교에서 3중 접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가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물론 이게 페롭스카이트를 코팅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200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크로에머라는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반도체 소자 쪽에 관련돼서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소자는 인터페이스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계면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적층을 하기 때문에 이 층과 A층, B층, C층 할 때 층과 층 사이의 계면 인터페이스가 이게 모든 게 결정한다는 것이죠. 모든 소자가 마찬가지로 저희 태양전지에서도 이 인터페이스가 결정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효율과 그 다음에는 내구성까지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중 접합을 했을 때는 페롭스카이트 코팅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잘 또 하느냐. 접합 기술. 예, 접합 기술이죠. 네. 예, 예. 그 접합 기술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럼? 접합 기술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접합하는 방법도 들어가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종 접합이라고 하는 같은 게 이렇게 뭉쳐지면은 뭐 이렇게 큰 신경 안 쓰는데 항상 이 이종 접합에서는 이게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가 뭐 유기물질이 될 수도 있고 무기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A라는 어떤 그 층이 있고 B라는 층이 있으면은 이 중재자는 뭐냐 하면은 A와 B의 성질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터레이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특허를 얻을 수 있고 그 소재 특허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고효율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어떤 기술들이 개발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여기 이 페롭스카이트에 엄청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저도 뭐 이렇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공위성에서 그러니까 지구로 뭔가 인포메이션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게도 이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24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24/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시간 일주일 그게 막 거의 계속 도는 거죠. 그 동안에 계속해서 끊기지 않게 에너지를 인공위성에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24시간 일주일 동안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뭔가 자꾸만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고 하듯이 그러니까 배터리는 인공위성에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은 태양전지 외에는 없습니다. 풍력도 안 되고 바람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태양전지인데 예를 들면은 저 뭐 로켓을 갖다가 인공위성을 싣는다 그럴 때 한 번 로켓을 갖다가 쏘아 올리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안에 인공위성을 많이 장착하는 게 좋은데 인공위성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태양전지 날개판에 태양전지 무게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다른 태양전지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리콘은 뭐 무게가 많이 나갈 거고 페롭스카이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얇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킬로그램당 나올 수 있는 전력량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이 1kg에 예를 들면 2kW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페롭스카이트는 1kg에 30kW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15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효율은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게당으로 했을 때는 이제 무게당으로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뭐 한 10개 실을 걸 갖다가 훨씬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우주 산업에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최근에는 미국의 나사에서 페롭스카이트를 실제 그 우주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는 놀랍게도 방사선이라든지 그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그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앞으로 그렇게 우주 산업 또는 우주에 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 더더욱 뭐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주 산업 쪽으로 페롭스카이트가 아주 유명한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막을 입혀서 페롭스카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자동 충전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볍기 때문에 무게가 안 나가서 사실은 앞면보다는 이렇게 뒷면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로 한다 그러면은 요즘에 실내 조명에서도 성능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볼 때 보통 이렇게 TV를 보니까 휴대폰이 이렇게 엎드려 놓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태양전지를 하면 자동 충전이 되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할 때 우리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치대를 약간 투명하게 만들면은 여기서 오는 빛을 받아 전기를 예. 갖다가 만들어서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도 뭐 괜찮은 어떤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앞으로 사실 저는 이 AI 시대에 에너지 주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지금 당장 해야 될 숙제가 있다. 정부에서 네.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에너지 주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우리가 호르무즈발 원유 수급의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안고 있고 또 우리가 석유를 통한 발전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전 지구가 가야 될 방향과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 자립, 에너지 주권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또 AI 데이터 센터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전지를 100% 사용하기에는 이게 24시간 발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반드시 결합돼야 됩니다. ESS. 예, ESS가. 네. 그 두 가지가 ESS도 뭐냐면 단순히 태양전에서 나온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ESS도 만약에 예를 들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이게 데이터를 많이 쓸 때가 있고 적게 이렇게 활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피크 때는 이 ESS에서 피크로 이렇게 전기를 보내고 네, 확 쏴주고. 네. 적게 할 때는 계속해서 흘려주는 게 아니고 그 적은 양만 이렇게 주고 네, 네. 나머지는 또 저장. 어떻게 하냐면 저장하거나 이게 저장이 또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만약에 저장이 이게 뭐 10년, 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 가는 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만약에 좀 1일이나 2일 정도 저장한다면은 이 저장하는 것이 이틀 뒤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또 산업 전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 전기화라는 것은 지금 마찬가지로 많은 산업체에서 열 공정을 많이 하는데 이 열이 결국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하는 그 열을 갖다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로부터 열을 얻는 그런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오븐 같은 것도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인덕션 뭐 이런 거 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전기를 네. 통해서 우리가 열을 얻는 네, 방식이거든요. 그 주변이 뜨거워지고. 뭐.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열 공정이 왜냐하면 산업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그걸 전기를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냐면 초고효율 태양전지에서 나온 전기가 아주 스마트한 ESS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하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하 변동성이 심한 AI 데이터 센터에 아주 지능적으로 공급하면서 남는 것들은 또 다시 산업 전기화에 그러니까 100%다 쓸 수가 있다라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반도체 전기 많이 필요하거든요. 반도체 쪽에도 이런 어떤 시스템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합하는 태양전지 그 다음에는 지능화 ESS 그 다음에 산업 전기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걸 또 AI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하나의 에너지 장치 자체가 K 에너지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요즘 아주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이면서 또 서로 공방이 세게 가는데 오늘 이 아이디어가 여기에 접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전 국토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은 네. 저는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태양전지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탐탁하게 안 여기는 분들의 이제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일조량 그렇게 뭐 넉넉하지 못한데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일조량은 독일보다는 좀 좋습니다. 뭐 아주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도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좀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런 건데 우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K 에너지라는 걸 갖다가 만약에 가지게 된다라면은 그게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K 뭐 푸드 뭐 K 팝 이렇게 하듯이 K 문화도 그렇고 에너지 쪽에서는 K 에너지가 없더라고 보니까 K 원자력도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K 뭐 솔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이전에도 K 솔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면적도 좋고 인구도 작은데 여기 시장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로 그야말로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에너지 시스템을 턴키로 해서 상품화해서 K 에너지로 수출하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전 영역에 다 이렇게 포진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산업 생태계도 많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그 효자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서 네. 대한민국이 한 번 더 그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걸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혼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다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불행히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라든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뭐냐 하면은 산업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야 되는데 이걸 하는 기업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좀 약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K 에너지로 이렇게 뭔가 그 수출하는 그런 게 되려면은 초격차를 가지는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이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 생태계를 갖다가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산업 생태계가 많을수록 연구 개발하는 여기에서도 훨씬 더 진도가 빨리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 쪽을 좀 네. 정부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K에너지의 산업 생태계를 좀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K-에너지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태양전지, 지능형 ESS,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이거를 AI 디지털 트윈과 연결을 해서 K-에너지로 상품화한다. 이렇게 요약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매년 노벨상 후보에 오르시는데요. 올해 꼭 노벨상 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박영선의 테크토크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